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리처드 도킨스의 3부작 중 두 번째인 확장된 표현형은 이기적 유전자의 엄청난 성공에 고무된 도킨스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6년 만에 내놓은 책입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당시까지의 진화생물학의 성과를 요약한 것이었다면 확장된 표현형은 드디어 도킨스가 자기의 사상을 마음먹고 펼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흥행에는 참패했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1편보다 나은 2편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전문 용어들로 가득한 목차가 사람들의 흥미를 없앴을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소개하는 이유는 흥행에는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옥 같은 영화나 노래가 많은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확장된 표현형은 이기적 유전자의 마지막 장인 유전자의 긴 팔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책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기의 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 개체라는 생존기계, 즉 운반자를 만든 유전자가 이제는 다른 유전자가 만든 개체들마저도 자기의 운반자로 삼으려고 경쟁한다는 겁니다. 이런 핵심 내용에 비하면 분량이 너무 많죠. 그건 했던 말 반복하기, 뭔가 있어 보이는 제목 붙이기, 긴 비유나 예시들이 이어지면서 핵심 내용 파악을 어렵게 만들기라는 도킨스 특유의 문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킨스는 세포핵 속의 유전자가 개체에 왜 필요한가를 묻는 대신에 유전자는 왜 세포핵 속에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체 중심의 관점에서 유전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보아오던 그림을 거꾸로 배치해서 쳐다보자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조금은 거창한 1장의 제목인 네커 정육면체와 아메리카 들소입니다. 개체의 모든 행위는 생존과 번식 성공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수혜자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개체라고 답하는 게 적응도이고 혈연자라고 답하는 게 포괄 적응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응도는 자기 복제자 대신 개체의 관점에서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유전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다윈이 최적자의 생존 및 번식 능력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거죠. 그래서 도킨스는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세세한 내용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고 사람의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3살 때 든 버릇과 타고난 성향은 버리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3살 때 든 버릇과 타고난 성향이 죽을 때까지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말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을 100% 불변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자기의 의지로 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버릇은 환경적 요인이고 타고난 성향은 유전적 요인이지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도킨스의 말처럼 환경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유전자가 특정 성질을 결정한다거나 우리는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말은 확률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알아서 하도록 하되 예를 들어 즐거운 일은 계속 반복하고 불안해지면 그만두라와 같은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지침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결정한다 또는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이죠. 진화에 관해 언급할 때 유전자가 표현형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이런 의미에서 유전자 선택론이지만 수정란의 발생에 있어서만큼은 외부의 그 무엇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유전자 결정론인 셈입니다. 자연선택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표현일 뿐 자연은 의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도 고려하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죠. 흐르는 시냇물이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없으면 그대로 가듯 자연도 오로지 지금 당장의 필요에 따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그나마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의 현재 모습과 상태를 가만히 보면 도저히 전지전능한 신의 완전한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도킨스는 6가지 이유를 들지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주도하는 빠른 변화에
오로지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대처해야 하는 동식물의 진화는 어쩔 수 없이 시대에 까마득히 뒤처진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런 유전적인 대처도 조상이 남긴 도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모든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경제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적응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무조건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가 벤츠를 샀다고 나도 덜컥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차이가 있고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도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물은 통계적으로 평균화된 최적 지향자에 지나지 않을 뿐 모든 상황에 완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피조물은 아닙니다. 개체가 아니라 계통을 최소 단위로 삼아 발생하는 유전적 변이는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군비 경쟁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토끼가 청각 능력을 키우는 만큼 여우는 달리기 능력이나 발걸음 소리를 최소화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군비 경쟁에서 대체로 승자가 되는 조건은 절박함입니다. 실패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영향은 죽기 살기로 도망치지만 그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사냥하는 사자는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긴팔, 즉 확장된 표현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자연선택과 모든 적응의 최소 단위인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생식 계열의 능동적인 자기복제자, 즉 옵티몬이죠. 어떤 대상의 이익을 위한 적응이라고 말할 때 언급되는 어떤 대상입니다. 유전자라는 용어로도 충분한데 왜 이런 어려운 개념 정의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기적 유전자의 11장에서 언급했던 밈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신체적 유전, 즉 자연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면 정신적 유전, 즉 자연선택의 단위는 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유전자와 밈 모두 생식 계열의 능동적인 자기복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의 13장에서 확인한 결론, 즉 자기복제자는 유전자와 밈이고 운반자는 집단이 아니라 개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렇다면 이기적 말벌인가 아니면 이기적 전략인가 라는 물음, 다시 말해서 이기적 개체인가 아니면 이기적 자기복제자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셈입니다. 이기적 전략, 즉 이기적 자기복제자가 자연선택의 단위라는 겁니다. 컴퓨터끼리 체스 경기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체스를 두고 있다는 표현보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체스를 두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두 프로그램은 경기마다 컴퓨터 본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개체 번식을 통해 자기의 사본만 정확히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복사되어 오랫동안 살 수 있다면 개체의 생존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불릴 뿐 사실 게놈 내의 유전자들은 자기들끼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 체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생존만 주장하는 유전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도킨스는 무법자 유전자 또는 이기적 DNA라고 부르죠. 자연에서 천적이 없는 예는 없습니다. 무법자 유전자의 천적은 변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적인 각각의 무법자 유전자와 변경 유전자 사이에는 군비 경쟁이 발생하고요. 도킨스가 뜬금없이 무법자 유전자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결국엔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라야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게놈 내의 유전자들끼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이기적 유전자의 3장에서 조정팀을 예로 들어 이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요리법 비유를 제시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단번에 그것도 매우 잘 보충합니다. 유전자가 우리 몸을 만드는 과정은 건축 설계도와 건물의 관계처럼 1:1 대응에 기초한 단순 확대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케이크를 만드는 요리법과 같습니다. 건물 조립은 설계도에 따라 하면 그럭저럭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요리가 엉망인 저로서는 아무리 요리법 그대로 따라 해도 케이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건물은 순서대로 하나씩 조립하면 이전의 과정이 이후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요리는 요리 재료와 도구와 요리 센스 등 요리 과정 전체의 모든 요소가 매 순간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성된 건물을 보면 최초의 설계도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제가 완성한 케이크는 아무리 살펴봐도
원래 요리법이 무엇이었는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즉, 요리법 비유를 통해서 유전자 간의 협력 체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동시에 건물의 구조를 변경할 때마다 그것이 설계의 도면에 반영된다는 라마르크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도 입증하게 됩니다. 개체의 모습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과 개체의 행동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 사이에는 원리적으로 어떤 차이점도 없다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동물이 조작하는 모든 조작물도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 마리의 비버가 협력해서 댐을 건설하고 수만 마리의 흰개미가 협력해서 집을 지으며 꿀벌 집단이 분봉하기 전 민주적인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것까지도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동물들이 만들어낸 인공물은 모두 자기의 유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확장된 표현형인 셈입니다. 혈연이 먼 개체나 다른 종의 개체,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생물계의 유전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더라도 조금이나마 특정 유전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특정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도킨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화도 결국 밈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도킨스의 주장대로 비버의 유전자가 댐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댐은 환경의 일부로 남아서 다음 세대의 자연 선택에, 즉 유전자의 전달에 다시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의 비버는 이전 세대의 비버가 만든 댐과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의 확장된 표현형이 다음 세대에게는 선택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도킨스가 간과했다는 거죠. 도킨스는 이런 비판을 충분히 수용합니다. 다만 자기 논의의 핵심은 거시적으로 유전자와 환경의 끝없는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왜 개체들이 환경을 조작하려 하는지에 대한, 달리 말해서 환경을 조작해서 얻는 이익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 찾기에 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협력만 존재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같은 댐에서 일하는 두 마리의 비버가 댐의 높이에 대해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확장된 표현형은 몸이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즉, 서로 다른 주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비버의 댐이 한 마리 이상의 비버 유전자에 의해 공유된 하나의 표현형인 것처럼 껍질이라는 표현형은 달팽이 유전자와 흡충 유전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하나의 표현형인 셈이죠. 그런데 도킨스는 확장된 표현형이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가이아 가설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지구라는 단 하나의 집단을 위해 대립은 전혀 없이 협동하고 있다는 집단 선택설로 포장해서 말이죠. 자기의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까지 인용하지만 파일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이건 도킨스만의 돈키호테식 싸움일 뿐입니다. 가이아 가설은 집단 선택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하튼 도킨스는 끝으로 왜 생식 계열의 능동적 자기 복제자는 개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그 질문에 관한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질문들도 던지면서 중언부언할 뿐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개체의 모든 행위의 수혜자, 그리고 자연 선택의 최소 단위는 유전자와 밈, 즉 생식 계열의 능동적인 자기 복제자이고 개체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이자 최소 단위의 운반자일 뿐이다. 유전자는 개체 내에 수감되어 있지만 유전자의 조작 능력은 개체를 뛰어넘는다. 개체라는 장벽을 넘어서 유전자가 외부 세계를 향해 뻗은 긴 팔은 주위 수 킬로미터에 걸치며 그 범위 내에 있는 무생명체와 생명체 일부를 조작한다. 오로지 유전자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